이번 시간에는 척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된 현상에 대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값이나 수치를 부여하는 것을 측정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척도라고 하는 것은 측정을 위한 도구입니다. 영어로는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부여하는 숫자나 성질들의 체계를 말합니다. 연구 대상에 숫자를 부여한다는 것은 대상자가 측정하려고 하는 척도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척도 점수는 관심 현상에 대한 개인 간의 비교를 허용을 하죠. 그렇다면 지표와 지수, 척도의 구분을 보면 지표라고 하는 것은 인디케이터라고 하고 변수의 속성을 표현하는, 표상하는 요소입니다. 개념 속에 내재된 속성들이 표출되어 나타난 결과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능지수, 성별, 학력, 월 소득을 말하죠. 그렇다면 인덱스, 지수라고 하는 것은 복합지표로 개별적인 속성에 부여한 지표의 점수를 단순히 더해서 구성한 것으로 측정의 서열적 수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를 얘기하죠. 그렇다면 스케일, 척도라고 하는 것은 이 속성들의 유형에 점수를 부여하여서 구성이 되고 속성들 간에 존재하는 집중 구조의 장점을 택하고 몇 개의 문항들 사이에 논리적 혹은 경험적 구조를 갖고 각 점수를 합산한다는 점에서 지수와 구별되고 측정의 등간적 또는 비율적 수준을 제공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울증 척도라든가 치매 척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척도를 구분을 하려면 단일 차원 척도, 다차원 척도가 있습니다. 단일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문항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의 변수만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측정 도구를 말하죠. 하나의 문항을 사용해서 하나의 응답을 얻어내는 측정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의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한다, 그저 그렇다, 찬성한다, 대단히 찬성한다 라는 선택 범주를 주어서 응답을 얻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멀티플, 다차원 척도라고 하는데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측정 도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척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죠. 첫째, 척도는 하나의 지표만으로는 제대로 측정해내기 어려운 복합적인 개념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 그 사람의 학력, 직업, 소득, 주택 등 여러 가지의 지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척도의 단일 차원성 확보는 여러 개의 지표를 조합해서 하나의 차원을 다루는 한 개의 척도로 만들어서 결국 하나의 점수로 나타냄으로써 자료의 복잡성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셋째, 척도는 변수에 대한 양적인 측정값을 제공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이고 통계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넷째, 측정값이나 측정 도구의 오차를 줄이고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죠. 그래서 단일 문항보다 여러 개의 문항이 보다 높은 신뢰도를 줄 수가 있고 하나의 지표나 질문으로 사회과학 분야의 개념을 측정한다는 것에는 타당성이 기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척도의 유형, 척도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가 평정 척도, 레이팅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이 레이팅이라는 말은 평가라는 말이거든요.
평가자가 측정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함으로써 대상의 속성을 구별하는 척도예요. 그래서 설정한 각 단계에 임의 수치를 부여해서 거기서 얻어진 수치의 합계 또는 평균을 측정 대상이 가지는 점수로 보는 양적인 표현이 가능한 방법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이 평정 척도에 들어있는 첫 번째 종류가 Graphic Rating Scale, 도표 평정 척도. 일단 이렇게 선을 긋고 중간중간에 숫자나 또는 해설을 붙여서 평가자로 하여금 대상의 위치 또는 태도를 기호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하죠. 두 번째가 Descriptive Rating Scale, 서술 평정 척도라고 해요. 특정 범주 척도와 평점 척도가 있는데 서술이니까 도표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문장이나 항목을 그 정도에 따라서 범주별로 제시하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평점 척도인데 어떤 문제가 갖는 여러 특성에 대해서 평가자가 그의 의견이나 태도를 수치로 평점을 매기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총합 평정 척도라고 해서 Summative Rating Scale, 합산법, 다 해서 합한다 라는 뜻이죠. 평가 속성에 관련된 여러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 항목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정도로서 응답자의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을 합산해서 평가 대상 응답자의 전체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합 평정 척도의 조건이 각 항목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총합 평정 척도의 종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리커트 척도죠. 랜시스 리커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척도예요. 총합평정 척도를 일반적으로 리커트 척도라고도 하는데 이 척도의 기준을 보면 척도점의 수, 척도점의 기준점의 좌우에 해당하는 척도점의 수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변형한 형태를 보면 4점 척도, 5점 척도, 6점, 7점 척도로 만들어진 총합평정 척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커트 척도 구성상의 기술적 절차를 보면 쟁점 또는 대상에 대해서 긍정, 부정, 호의적, 비호의적, 찬반 등의 양극단의 방향이 분명한 문항을 다수 만들어주고 응답자의 범주를 결정합니다. 문항은 긍정, 부정과 같이 양극단으로 분류하고 양쪽을 동수로 정하고 각 문항에 점수를 부여하되 가장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긍정적인 것에 이르는 순서로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매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어진 문항들의 내용과 관련해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응답자들의 표본으로부터 이들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받아낸 다음 각 응답자의 총점은 각 문항의 평점을 모두 합해서 얻습니다. 이래서 5의 평점을 가진 20개 문항으로 응답자가 전 문항에 응답을 할 경우라면 최저 20점, 최고 100점이 되겠죠. 문항 분석법을 사용해서 점수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을 가장 분명하게 구별하는 진수를 찾아서 고른 다음에 일관성이 낮은 진술들을 배제합니다. 새로 선정된 문항들에 대한 총점을 다시 계산해서 분석에 활용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총합 평정 척도의 장단점을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편리하죠. 체크만 하면 되니까 신뢰도가 높아요. 정밀성 확보가 가능한 것이 장점인 반면 단점은 엄격한 의미에서 등간 척도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총점이 오히려 각 문항이 뜻하는 바를 흐리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즉 문항의 타당도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랭킹 스케일, 평위 또는 랭킹을 매긴다. 그래서 차별 척도라고 하고 일명 서스톤 척도라고 합니다. 루이스 서스톤이 만든 척도인데 각 문항이 척도상 어디에 위치할 것을 평가자가 판단하도록 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대표적인 문항들을 선정해서 척도를 구성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커머러티브 스케일 혹은 거트만 스케일이라고 해요. 누적 척도라고 하는데 문항 간의 강도의 차이를 고려한 척도 구성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항은 다른 문항보다 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척도화가 가능하게 한 방법이죠. 보면은 이 척도는 배열 순서가 일관성 있게 짜여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개의 문항을 난이도에 따라 배열해서 가장 어려운 것에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이면 덜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사회적 거리 척도인데 응답자가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와는 다른 사회적 범주, 예를 들면 국적이나 인종이 다른 구성원 간에 인지되는 거리감을 측정하려는 방법이 사회적 거리 척도. 두 번째가 거트만 척도. 자, 조사자로 하여금 일련의 문항 간의 순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면 거트만 척도 형식의 예를 보면 귀하는 노인 요양원 설치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요양원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괜찮다. 노인 요양원이 PC에 있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내용의 강도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서열을 이루게 하고 이러한 명목 척도에서 서열 척도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게 바로 거트만 척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휘 구별 척도라고 해서 Semantic Differential Scale 혹은 의미 분화 척도라고 해요. 개념이 갖는 본질적인 뜻을 몇 개의 차원에 따라 측정함으로써 태도의 변화를 좀 더 명확히 하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트만 척도 형식에 의해 간호사의 이미지를 봤을 때 좋다, 나쁘다, 능동적, 수동적, 강하다, 약하다. 예를 들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본다고 했을 경우 간호사라는 개념은 세 가지 의미의 차원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의해서 그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어휘 구별 척도라고 하고 또 거트만 척도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자료 수집 방법을 보면 간호학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 데이터 컬렉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시할 수가 있죠. 각각의 방법은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내용, 연구 대상, 시간 및 경비, 그리고 탈락률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퀘스처네어, 질문지법 혹은 설문지법이라고 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기입할 수 있도록 작성된 하나의 필답용 조사 도구이죠. 그러면 질문지나 설문지의 이제 형태가 크게 개방형, 또 폐쇄형 이렇게 나눠지는데, 개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응답형 질문은 응답자가 할 수 있는 응답 형태에 전혀 제약을 가하지 않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응답자가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응답의 범주가 상세히 구체화되지 않은 채 질문만 던지는 것으로 조사자가 질문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쟁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을 때나, 또는 조사자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의 기본적 쟁점이 어떤 것인지를 탐색하려고 할 때 사용을 하죠. 개방형 질문의 장점은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응답 획득이 가능하고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응답자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세하게 응답하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응답자가 답을 하는데 시간 소모가 많고 자신의 생각을 조직화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응답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애널리시스, 분석할 때 질문에 대한 응답이 다양하므로 연구자가 이들을 범주로 바꾸어야 수량화가 가능하기에 자료 분석이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죠. 개방형 질문의 예로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에서 간호사가 이직하려고 하는 이유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틀을 개방형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폐쇄형 질문은 대답할 내용을 미리 범주화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 또는 몇 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상호 배타적이고 모든 응답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폐쇄형 질문의 장점으로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질문에 대한 응답이 가능하고 언어 표현이 부족한 사람으로부터의 자료 수집이 용이하고 자료 분석이 용이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주제에 적합하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범주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점으로는 응답이 피상적일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선택지가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현상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와 편견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에게 해당되는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을 때 응답자가 자신의 의견과는 다른 반응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양자택일식, 이분식 질문법이 있고, 그리고 이게 다지선다식 보면은 1번부터 6번까지 더 많은 선택지를 주죠. 연구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응답자에게 좀 더 정확한 선택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질문법입니다. 서열식 질문도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특정 속성의 정도에 따라서 특정 대상의 순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보면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치를 두는 것은 다양합니다. 다음은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자주 언급되는 항목입니다. 자신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항목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족관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까지 나와 있죠. 이런 거는 이제 특정 속성의 정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는 방법이고요.
리커트 타입 스케일이라고 해서 평정식 질문이 있는데 대상이 되는 현상의 속성을 연속 손상의 점수로 평가하는 척도예요. 질문에 대한 답에서 강도를 알아내려는 질문 방식입니다. 예를 보면 당신은 간호사로서의 일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이런 것이 거의 리커트 타입이죠. 그래서 평정식 질문이라고 하죠. 자, 설문지 개발 과정에서 첫 번째가 필요한 정보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측정하려는 개념을 결정하고 이해하려는 단계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은 어떠한 것들인가와 이러한 개념들은 어떻게 조작화되고 측정될 수 있는가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예를 들면 우편, 전화 또는 조사자에 의한 직접 면접 조사. 이것 중에서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대인 면접법이 있는데 이거는 조사자가 응답자를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에요. 장점으로는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의 질문이 가능합니다. 연구에 필요한 기타 관련된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고 반면 단점으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조사자와 응답자의 상호 이해 부족이나 조사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자기 기입법이 있고 집단 조사법이 있습니다. 전화 면접법, 직접 응답자를 만나는 대신에 전화를 이용해서 면접을 하는 방법이죠. 장점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얻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조사자와 면접자가 얼굴을 맞대고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면접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감소하죠. 예를 들어서 면접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한 응답자의 선입관 배제가 가능하고 단점으로는 조사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응답자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의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편조사법이에요. 응답자에게 설문지를 말 그대로 우편으로 발송해서 응답자로 하여금 이를 완성해서 연구자에게 반송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설문지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해야 합니다. 우편조사법의 장점은 가장 비용이 저렴하고 면접법으로 얻기 어려운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반면 단점으로는 답해야 할 사람이 아닌 제3자에 의해서 응답될 가능성과 회수율이 낮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또 우편을 또 잘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개별 항목의 내용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사하고자 하는 개념의 확정 후에 자료를 얻기 위한 질문을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꼭 필요한 내용인지, 응답자가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응답자가 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여기서 보면은 요즘은 응답을 잘 안 하죠. 시간, 또 어떤 개인적 사생활 노출되는 거 싫고, 또 그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문항으로 충분한지, 당신은 왜 직무교육을 받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죠. 직무교육을 받는 이유, 직무교육을 받게 된 동기. 질문 형태를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지의 개별 항목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보면 가능한 한 쉽고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교육 수준이 낮은 응답자도
답할 수 있는 단순한 용어를 사용해야겠죠. 문항은 가급적이면 명료하고 짧게 구성을 합니다. 조사자는 주제와 관련성 있는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주로 복잡한 문항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피해야 해요. 그리고 애매하지 않고 정확해야 되고 응답자들은 문항을 빨리 읽고 그것이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고 어려움 없이 답을 선택하거나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지선다형 응답에 있어서는 가능한 응답을 모두 제시를 해야 되죠. 응답 항목들 간에 내용이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께서는 월급을 주로 어떤 용도에 쓰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결제, 부채 청산, 기타가 제시되었다고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서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응답 항목들 간의 내용이 중복이 됩니다. 하나의 항목에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귀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임금 수준과 작업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임금 수준과 작업 조건 두 가지를 질문하는 경우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뭐뭐와 라는 단어가 질문이나 질문제 문장에 등장하게 될 때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연구자 임의로 응답자들에 대해서 가정을 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 무슨 시에 있는 병원 중에서 귀하께서 특정 병원만을 가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이미 연구자가 임의로 응답자가 어떠한 특정 병원만을 간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에요. 단어들의 뜻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응답자들에게 지나치게 자세한 응답을 요구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 지난 1년 동안 귀댁의 가계 지출 중 식생활비와 의료비는 각각 얼마였습니까? 라는 질문은 응답자로 하여금 1년 동안의 가계 지출과 식생활비, 의료비 등을 모두 기억하고 답해야 하기 때문에 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이 될 수가 있어서 신뢰성 있는 답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응답자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질문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부인을 때리십니까? 아내 구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의 질문은 응답자로부터 솔직한 대답을 얻기가 매우 어려워요.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국내외에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으로 인해서 병원 경영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귀하는 간호사로서 업무에 만족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거는 유도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요. 응답자들이 정확한 대답을 모르는 경우에는 중간값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또 알아야겠죠. 응답자의 오류 방지를 위해서 부정적 문항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 순서를 결정하는 건데 첫 번째 질문은 가능한 한 쉽게 응답할 수가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하는 게 좋죠. 처음부터 만약에 지루함을 느끼게 하거나 어렵다고 느끼면 응답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감한 질문, 즉 응답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이나 개방형 질문은 가능한 한 나중에 해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논리적으로 배열을 하고 일정한 유형의 응답군이 조성되지 않도록 문항을 배치해야 합니다. 질문 항목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앞의 질문이 다음 질문에 어떠한 연상작용을 일으켜서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질문들 사이에 간격을 두어야겠죠. 문항이 담고 있는 내용의 범위가 넓은 것에서부터 점차 좁아지도록 문항을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에 관련된 문항을 묻고 세부적인 문항을 묻는 것이 응답자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데 효과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주제에 대한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포함된 경우 개방형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폐쇄형 질문은 응답자에게 그들 자신의 말로 문제를 개념화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설문지의 외형 결정. 응답자들이 설문지를 중요한 것으로 인지해서 자발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설문지의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연구 실시 기관의 이름과 연구 취지를 첫 장에서 밝히도록 해야 하고 설문지의 종이질과 인쇄에 있어서도 응답자들이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설문지 초안 완성이 되면은 설문지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한두 명 정도 이제 프리테스트 사전 조사를 실시해서 오류를 없애야 하죠. 이걸 이제 파일럿 테스트라고 하죠. 프리테스트보다 이제 파일럿 테스트라고 하는데 질문지의 언어 구성에 있어서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것, 중복되는 것이나 누락된 것을 찾아내고 배열 순서, 형식, 내용과 같은 것들이 적합하고 적절한 것인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설문지 문항 작성의 지침을 보면 문항의 형태는 연구 주제에 적합해야 되고 문항은 명료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만 한 문항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만 물어봐야 하고 응답자는 문항에 대답할 능력이 있어야겠죠. 또 기꺼이 문항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은 응답자와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문항은 간결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용어는 피해야 하고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문항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질문의 내용이 있는 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다면 이 질문지나 설문지의 장단점을 알아보면 먼저 장점이 면접법 실시에 따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의 소요에 비해서 이 질문지법은 양쪽 모두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것. 응답자의 편의에 따라서 질문에 대한 대답 완성이 가능하고 익명성이 있어서 응답자가 안심하고 마음대로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화된 언어 구성으로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수의 결과 비교가 가능하죠. 면접자의 편견, 바이어스 배제가 가능하고 응답자가 질문에 답하기 전에 개인적 기록을 참고하거나 동료와 상담할 수 있어서 필요한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다 쉽게 응답자에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질문지법의 단점을 보면 필요에 따라 질문의 요지를 설명할 수 없어서 융통성이 없어요. 우편 질문지법의 경우 질문지의 회수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필기에 의한 응답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어떤 비언어적인 행위나 다른 개인적 특성이 자료로 기록될 수 없습니다. 응답을 방해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응답자를 보호하도록 환경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응답 편의를 배제하기 위해서 고안된 질문 순서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수의 질문이 또 빈칸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무응답, 아예 거기에 리스폰스가 없는 것, 무응답의 이유가 질문 자체의 잘못 때문인지 수신자의 무관심 때문인지 판별이 곤란합니다.
특정한 동기가 있거나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반응을 보이고 다른 사람은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편의적, 임의적 표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